자, 우리 5주차시 역사 특강, 우리 용화 친구가 수업을 듣지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용화야,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뭘 배웠었는지 한번 복습하면서 원래 오늘 진도로 한번 나가 볼게요.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동학농민운동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가보개혁 나갈 거예요. 그 이후에 독립협회의 활동 이렇게 세 가지 나가보면서 끝을 내볼 건데요. 여기 1860년으로부터 한번 복습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860년에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하응, 한마디로 흥선대원군 집권기였죠. 흥선대원군은요, 우리 척합이 기억나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하자는 입장이었어?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어? 맞아요. 하지 말자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통상수교에 반대했었죠? 통상수교 반대. 오히려 무엇을 주장했었어요? 네. 우리 전쟁해야 된다. 척화주전론. 하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그래서 척화주전론이었어요. 요것을 흥선대원군과 함께 같이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2명 있었죠? 기억이 날까? 최익현의 스승이었던 사람. 네, 이항로 그리고 기정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니까 흥선대원군은요 언제 집권했어요? 10년 동안 통치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시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연도를 외워주면은 더 문제를 풀 때나 흐름을 이해할 때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1860년대 초반부터 18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통치 실권을 장악했었는데요. 이때는 기정진과 이항로 이 두 사람과 함께 척화 반대 운동을 했었고요. 척화 반대가 아니라 통상수교 반대 운동을 했었고요. 네, 1870년대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잠깐 지울게. 자, 1870년대는요. 이때는 한참 뭐 하던 시기였지, 얘들아? 그렇지. 우리 운요 사건으로 이제 강제로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체결했었던 조약. 조일, 수호, 조규 기억날까요?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죠? 운요가 어디로 들어왔었어요?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만다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시기에 이 인물은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외놈들은 말이야 누구랑 비슷하다고? 서양이랑 다를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외양일체론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그런 주장을 대체 누가 하는 걸까? 바로 이항로의 제자이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각을 하거든. 1870년대부터는 흥선대원군 이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상소문을 직접 썼던 인물이에요. 바로 최익현입니다. 네, 이렇게 최익현.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었다? 일본이랑 서양은 똑같다. 똑같은 오랑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었다. 그러면은 외양일체론 우리 지금 무슨 시기라고? 강화도 조약하는 시기라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 했어요? 항구를 개방했었죠. 이거 뭐라고 불러? 개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항에 반대하는 개항 반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개항 반대 운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맺었어? 조일수호 조규를 맺었잖아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개항 반대 운동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변함이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 강화도 조약 맺자마자 일본에다가 뭐 보냈었다 그랬지?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통신사. 그리고 나서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바로 보냈었던 사절단은 수신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파견했었던 사절단은 첫 번째 1차로 파견했었던 김기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차 무엇이었다? 수신사였다. 그리고 2차 수신사, 이게 중요하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오늘 가부개혁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개혁 때문에 이 인물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색펜으로 이름 한번 써볼게요. 김홍집입니다.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네, 김홍집이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홍집이가 이렇게 일본 가가지고 수신사로 활동을 하다가 무엇을 하나 가지고 왔냐면 황준현이라는 사람의 황준헌이라는 사람의 중국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책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 조선책략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 우리는 러시아랑 이제 앞으로 싸우게 될 건데,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법은요, 일단 조선아 잘 들어. 너네 나라는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돼. 우리 모여야 돼. 근데 어떻게 모여야 돼? 조선이랑 가까웠던 청나라. 그리고 일본. 일본에서 약간 조금, 일본? 일본은 조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본이랑, 그래, 뭐, 우리 동북아시아들끼리 모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근데, 일본에다가 하나 더. 미국. 뚜루루루. 자,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표정이 싹 굳기 시작하는 거지. 미국? 미국이라고? 미국은 좀 그런데? 완전, 미국 알지도 못하는 나라고 이거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미국이랑 같이 수교를 해야 된다고?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일단은 이 조선책략이 들어왔던 게 81년대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고 여기서 자를게. 자, 그리고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을 했었던 게 일본에다 파견했었던 사절단이 비단 수신사뿐이었을까? 아니었었지. 또 누가 있었지? 잘 기억해봐. 잘 기억해봐. 선생님 때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배웠다 그랬어요. 맞아요. 조사시찰단.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 비밀리에 파견했었다는 게 포인트야. 비밀리에 파견했었다. 그래서 이 조선을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나가면서 우리는 암행어사요 이렇게 나갔다가 일본에 가서는 관광객인 척 했다가 이렇게 굉장히 비밀스러웠단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는 수신사랑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는 것을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고, 그리고 우리 과연 중국에는 그러면은 누구를 파견했을까? 중국에는 어떤 사절단을 파견했을까? 맞아요. 영선사였죠? 영선사. 자, 영선사 하면 딱 기억나야 되는 게 상공업자들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치? 같이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1년 만에 아쉽게 파견됐었던 시기는 1881년이야. 근데 왜 다시 돌아오게 되냐면 82년도에 뭐 일어났었지 얘들아? 맞아요. 그 사건이지. 임오군란이 일어났었지. 임오군란 뭐라고? 신식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한 신식 군대들과 계속 차별을 받아왔었던 구식 군대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부딪혔다기보다는 우리 구식 군대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임오군란의 교관이었던 호리무드 레이저를 이제 두드려가지고 사살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사건이었어. 그러니까 임오군란이 일어났어. 빨리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해서 영선사는 사실상 1년밖에 못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그렇다고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영선사가 가가지고 여기 청나라에는 이런 무기들도 있구나. 군소물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해오고 들여오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우게 되는 게 최초의 근대식 무기공장이라고 해서 기기창이라고 있죠.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미국은 그럼 뭐 없어요? 미국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에는 우리가 뭘 보냈었지? 보빙사 기억날 거예요. 그치? 보빙사를 파견했었어. 근데 이 보빙사에 파견했었던 두 인물 기억날까?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는 선생님 수업 안 들은 거야. 선생님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되게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었거든. 보빙사에 파견됐었던 두 인물은 배멀미의 민영이 그리고 배낭여행 6일준
왜 선생님이 배멀미의 민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배낭여행 6일준이라고 얘기했는지는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파견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영성차는 중국, 북인사는 미국, 그리고 일본은 수신사, 그리고 조사수사단이 있었다까지 이해를 해보고 1880년대에 우리가 어떤 개항 반대 운동을 했었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0년대에는요, 바로 이거였지. 두 번째,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책이 논란이 되었었던 거야.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황준쉔, 자, 조선칙략.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우와, 중국어 되게 잘한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입에 붙어버렸어. 자, 조선책략은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본이랑 미국이랑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그에 반대로 뭐도 있었어? 절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남의 유생들. 영남 만인소. 누가 조금 중심이 되었었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 X1. 자, 이만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억날까요? 좋아요. 정말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라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못 떠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영남만인소는 그렇다고 쳐도 만원척자소라 그래서 고종한테 너무 살벌하게 상소문을 올렸다가 진짜 사지가 이렇게 찢겨가지고 죽었었던 인물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전하, 눈이 있으신 겁니까? 귀가 있으신 건가요? 있으면 뭐합니까? 듣질 않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썼다가 왕한테 그렇게까지 고종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했었던 인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영남 만인소, 영남의 유생들도 안 됩니다. 개화 반대 운동을 펼쳤었다. 개화 반대 운동.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할게요. 조선책략을 들여오자는 이 청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와 어떤 일본과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던 개화파와 그리고 절대 개화해선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개화 반대파, 영남 만인소 같은 개화 반대파 중에서 고종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그쵸? 당연히 개화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개화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이 조선책략대로 우리가 무슨 조약책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미국이랑 친해져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조선책략이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랑 힘을 합쳐야 된다고? 자, 조선, 잘 들어.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같이 지내야 되고 미국이랑 우리가 더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었어요? 이걸 승인하게 되면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조미 통상조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냐면은 조미수 동상조약, 미일수 동상조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처음에 일본이 페리제도 기억나죠? 일본이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됐어, 얘들아? 일단 처음에는 미일 화친조약을 맺었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뭘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있으면 야, 나 이것 좀 빌려줘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내가 연필을 안 가지고 왔어도 어떻게 쭈뼛거리면서 친한 친구를 좀 찾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는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필을 빌리지 않겠니? 그치? 그렇다 보니 친해져야지 먼저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친조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호통상조약을 맺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 방법 그대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어요.
조선과 미국이 같이 수어통상조약을 맺는데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왕국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이것이었다. 최혜국 대우. 자, 선생님이 70년대에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는 얘기를 따로 안 했지만 기억해줘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 조일수호 조규는 무관세라는 점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꼭 중요해. 그러면은 시기상으로 봐도 딱 알겠지? 우리나라가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뭐야? 그렇지, 강화도 조약이 1970년대에 강화도 조약인 것이고, 1880년대에 맺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서양과 맺었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일본이 서양은 아니었잖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문제 볼 때 항상 꼼꼼하게 보도록 해요. 좋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하게 돼? 엄청나게 새로운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기존의 무기들보다도 엄청나게 센 무기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무기로 우리가 뭘 했을까? 뭘 했을까? 당연히 군대 만들었겠지? 그래서 그 신식군대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별무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혈압 너무 오른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항상 애들은 고려사 해가지고, 윤관 얘기하면은, 여진정벌 얘기하면은 애들이 항상 막, 그거 별기군 아니에요? 이러고, 막상 그 별기군 얘기하면은, 그거 별무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아니야. 자, 별기군이다. 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있었는데 대우가 아주 좋았었다고도 이야기를 했을 거야.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따박따박 챙겨주고 엄청 좋잖아. 그리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입는 교복이 새 교복이 있고 옛날부터 진짜 여러분들 학교 개교했을 때부터 입었었던 조금 스타일리시하지 않고 좀 구시대적인 교복이 있어. 그럼 뭐 입고 싶어요? 당연히 여기 엘리트 스티치도 깔끔하게 있는 그런 더 예쁜 교복 입고 싶지 않겠어? 다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 별기군이 신식 군대니까 구식 군대들의 대우는 더 떨어지게 됐던 거지. 대표적인 거는요, 바로 이거야. 우리 원래 조선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 임진왜란 이후에 말이에요. 그치? 오군영이라고 해가지고 소구군, 어영청, 소구군은 아니고 미안해. 어영청, 총영청, 그리고 수어청, 금이영 등 이렇게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 제도가 있었잖아요. 군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오군영이라는 제도에서 갑자기 이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위, 이게 뭐예요? 무위영, 장어영 이렇게 해가지고 오군영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축소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이모군란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모군란은 신식 군대들만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 얘들아.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었다고. 당연히 이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농민들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야, 가만 안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별기군의 교관은 일본인이었었다고 이야기했지? 호리모토 레이조를 죽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만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막 가다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이 시기를 봐봐.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집권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 10년 시기에서보다도 한 10년 정도 더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도와주세요 흥선대원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때 이모군란을 일으켰었던 구식군대들과 그리고 농민 한마디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을 추대를 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했던 시기가 한 50일 정도 되거든요.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흥선대원군이 일단 자기가
집권하지 않은 그 10년 동안 새로 생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폐지시켰다는 거지. 일단은 우리가 개항하게 되면서 개항의 중요 기구로 자리 잡았었던 거, 뭘 설치했었지? 맞아요. 통리,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무, 중요, 암문 기구예요, 기관. 통리기무암문을 설치했었는데, 이 통리기무암문을 어떻게 해?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리기무암문을 폐지하겠죠? 통리기무암문 폐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지. 오군형을 이위로 줄였다고. 무위형, 장어형. 이름도 뭔가 너무 낯설잖아,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이위도 폐지를 시키고 다시 어떻게 할까? 오군형으로 바꾸는 거야. 오군형 체제로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당연히 요 신식군대는 어떻게 해요? 폐지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별기군도 폐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때 당시에 고종과 민씨가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청나라에 SOS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도움을 줍니다. 청나라가 와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뭐 하겠어? 흥선대원군한테 야! 너 여기 있으니까 조선에 자꾸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이송을 시켜요. 이송이라고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압송을 하는 거지. 저기 청나라로.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게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이제 다들 10시에 선생님이랑 수업이 끝나잖아. 10시에 수업 끝나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용화야 선생님네 집 가자 이러면서 용화 싫다는데 선생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집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 그거 납치야. 그치? 마찬가지야. 그래서 청나라에서도 지금 납치를 한 거야. 흥선대원군을 납치를 한 거야. 그렇게 흥선대원군을 일단 조선에서 떨어뜨려 놓고 다시 실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했었던 게, 진짜 이거 봐라, 이거 봐. 이거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이모곤란을 싹 다 정리시켜 준 다음에, 우리 고맙지? 우리 고맙지? 고마우면 이거 해줘. 조청, 상인수륙, 무역, 장정. 아이고 길다.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글씨가 좀 올라가네. 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딱 5글자만 기억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지? 자, 따라해봅시다. 내지 통상권. 안 따라했어. 지금 또 안 따라했어. 다시. 내지 통상권. 좋아요. 자, 내지 통상권. 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별기군의 교관은 누구였다고? 일본인이었다고.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자, 호리무드 레이저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인 교관을 죽인 거잖아. 우리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야? 일본한테 죄송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물포조야. 재물포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으로 줘. 일단은 배상금 내놔. 얘기하고 너네 무서워가지고 조선에 우리가 못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조선 너네 무섭다? 이대로는 우리 같이 못 있겠는걸?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일본인 영사관에 저기 경비군들 주둔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해서 경비군까지 주둔하게 되는 것이다. 좋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올게요. 자, 그래서 재물포조약에서는 2가지가 있었다. 배상금, 키워드로만 적어볼게. 배상금과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 경비군. 이렇게 맺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때 재물포조약 이걸로도 성이 안 찬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강화도 조약 뭐라 그랬어? 조일수호조약이라 그랬죠? 이거를 다시 제정해요. 그래서 최애국대우도 이때 맺었었던
미국과의 최애국 대우, 조미소 통상조약처럼, 야, 우리도 너네 최애국 대우 시켜줘라고 하면서, 야, 청나라한테 내지 통상권 줬더라? 이거 우리나라도 줘. 야, 얘네들, 짜장면 팔면서 돈 좀 벌던데, 야, 우리도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해서 내지 통상권까지 얻어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안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일단 지금, 외우기 어렵다. 깊은 내용까지 됐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것만 외워놔. 별기군, 요놈들 가만 안 둘 거야. 99군데가 이무군란. 이무군란 일으켜가지고, 중간에 흥선대원군, 이리 와! 흥선대원군 도와줘!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뭐들하는 게냐? 이렇게 딱 얘기했다가, 대원군 없이는 이 조선이란 나라를 어찌한단 말이오? 안 되겠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자기가 있었을 때 없었던 것들을 다 폐지시켰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는 통일기마음 폐지, 그리고 2위를 폐지시킨 다음에 다시 5군영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신식군대였던 별기군을 폐지하게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청나라한테 민미가 SOS 보내게 돼가지고 청나라가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흥선대원군은 납치하되, 야, 우리가 너네 이모군란 이거 정리해줬으니까 고맙지? 하면서 조천상민소륙무역장전 맺게 되고, 거기에서 내지 통상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랑은 호리무드레이조 어떡해, 미안해, 죄송 하면서 재물포조약까지 맺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조약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급한 친구들은, 하지만 항상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일본한테 죄송 이렇게 하면은 한성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한성조약은 그때가 아니야. 한성조약은 바로 이때야. 선생님이랑 조금만 더 가까이 와가지고 볼까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이고, 확대가 안 되네. 앞으로 더 좋은 핸드폰을 사도록 할게. 자, 1884년입니다. 이때는 2년도야. 뭐 일어났었어? 기억을 못해.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할 얘기가 있지. 김옥균. 이렇게 얘기하면은, 김옥균! 일본 가가지고 차관 도입한다고 엄청 큰 소리 냈다가 실패해가지고 뿌잉 이렇게 울었었던 선생님 막 우왕 이렇게 막 울었었잖아. 나 김옥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왕 이러면서 차관 도입 실패했다 이러면서 미국에도 가고 하는 얘기를 수업 중에 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자, 김옥균이 주도를 했어. 근데 김옥균은 무슨 파였어? 이모군란 이후로 분산되었었던, 그치. 어떻게 분산이 됐었어? 온건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됐었어요. 근데 누가 온건개화파고 누가 급진 개화파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박 교수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잖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많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여기는 조금 건너뛰고, 어쨌든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무엇처럼? 양무운동처럼. 양무운동에서 내걸었었던 게 뭔데, 얘들아? 바로 청나라의 제도, 한마디로 청나라의 정치 상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문물만 들려오자고 얘기하는, 그렇지? 중체서용이야.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는 중체서용이었다. 여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급진개화파는 뭐처럼? 일본의, 그렇지, 메이지 요신처럼 대부분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선생님, 이 군주가 되게 위험 있게 막 얘기해야 되잖아. 여봐라, 어쩌라는 게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입이 헐었어. 입이 헐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입헌군주제. 그럼 누군가 군주가 입이 헐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누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신 뭘 해야 돼?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입헌군주제.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선 사람이어도 누구 편을 들고 싶어? 당연히 조선에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조금 나 같아도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쪽 편을 더 들겠지? 얘들아, 갑자기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거야. 한마디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인기가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까? 없던 사람들이 그랬을까?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을 더 느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급진기아파 세력이 일으키는 게 바로 갑신년에 벌어진 정권이 변하는 사태, 갑신정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갑신정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시작은 어디야?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거기에서 이제 불야를 기점으로 대멸미의 민영익, 도빙사의 민영익 있잖아요. 민영익이 처음 문 열고 딱 나갔다가 하고 칼에 찔렸었던 그 이야기 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막 온건기아파들 막 엄청 도망가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이 갑신정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은 누구냐면 김옥균이랑 박영효야. 뭐 서광범, 서재필 다 기억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할 거라는 걸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거든. 그럼 안 되는데 그래, 기억 못하잖아, 솔직히. 그럼 딱 2명만 기억을 해달라고. 왜? 자,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통해가지고, 그래도 관직 자리. 우리나라가 2부, 그러니까 6조가 있었잖아요. 2호, 예병, 현공 해가지고 6가지의 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호조 판서가 돼서, 선생님, 이게 칠판에 쓰는 것도 판서. 자, 호조 판서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좀 가장 큰 권력자로 이렇게 있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박영효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요거를 오케이 그게 맞지 않을까? 정강 14조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보개혁에 홍범 14조의 기반이 되는 15개조 정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은 15개조 정강이라고도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 여러분들이 정강 14조에서 이름이 2글자만 바뀌는 게 홍범으로 2글자만 바뀌는 게 더 싫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강 14조라고 이야기를 할게. 정강 14조를 이렇게 딱 반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싹 변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들어와? 이번에도 아이고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쫓기듯이 도망을 가지. 그러면서 박영호가 눈물로 진짜 나는 뭐야? 철종의 사위고 그리고 아직은 젊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게 뭐하는 꼴이랑 도망자 신세나 되다니 해서 두고 봐. 이 정강 14조가 진짜 나라를 바꾼 날이 올 테니까 라고 하고 1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가보개혁. 그때 그 가보개혁에서 바로 이 박영효는요, 정강 14조를 홍범 14조로 바꿔가지고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차 가보개혁, 2차 김웅직 내각입니다. 자, 어쨌든 청나라 지금 다시 복습이야. 청나라가 돌아와가지고 이거 분명히 얘 혼자서 한 거 아닐 텐데 누구야? 이랬는데 그때 일본 군인 200명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청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은 1500명이었어. 그래서 청나라 군대들이 이 갑신정변을 또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일본이랑 해. 야, 너네 뭐냐? 너네 뭐 돼? 너네 뭐 조선에서 니네가 뭔데 뭐 한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청나라랑 일본이랑 조약을 맺어. 앞으로 너네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인 행동하지 마. 우리 같이 하자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맺었던 게 뭐였다고? 텐진 조약이었다고.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1차시 수업에서 이야기했었던 베이징 조약과 텐진 조약 그 2차 아편 전쟁에서 맺었던 조약이랑 다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시 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에 이제 군대를 보낼 때 먼저 서로 상원국에 얘기를 하고 보내는 거야. 야, 우리 일본, 나 일본, 조선 들어간다. 야, 나 청나라, 나 조선 들어간다. 이렇게 서로한테 얘기를 하기로 약속한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김옥균이랑 일본이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하기로 했었던 건데
너무나도 열받게 일본은 오히려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왜냐면요, 그 과정에서 우정국 축하연에서 불이야라고 얘기했었다 그랬잖아. 딱 맞은편 블록에 일본 영토만이 있네. 아야. 자, 그래서 그것도 미안. 그래서 우리가 맺었던 한성조약.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중학교 수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안 궁금하다고 중학생 거는 이씨 중학생 것도 모르면서. 자, 한성조약이랑 아까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었던 청나라 있지. 일본이랑 맺었었던 조약, 제물포 조약. 이 조약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똑똑하신 거 압니다. 알지만 꼭 기억을 해야 돼. 조약 기억을 하고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또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도 알면 좋겠지. 이 텐징 조약은 매우 중요해. 훗날에 뭐가 일어나는데 기반이 되거든. 뭐? 그렇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한다. 텐징 조약. 좋아요. 여기까지 지난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요. 1890년부터 일어났었던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정확하게는 1892년 이제 참례집회와 보훈집회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여기까지만 살짝 끊고 한숨 돌리고 여러분들 너무 쉬지는 말고 한 5분만 쉬고 다시 돌아와요. 이따가 만납시다. 뿅.